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간히 나오셔서 저희한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가시는 분이죠.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히 주연수 교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 지루하죠, 뭐 사실은. 제가 제 표정 보면 보이시죠? 얘기 들을 때. 이 시간에 사실 그 뭐랄까 텐션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대인데 네. 항상 그 높게 텐션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원래 이렇습니다. 네. 원래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제가 미리 자료를 약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크로 환경을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더라고. 맞습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마 2월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1월 이제 non-farm payroll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때 53명 6천 건인가 그랬죠. 네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기함하면서 네.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갈 거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가지고 논판 페이로 그 추이를 보시면은 그때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수치가 30만 건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 달에 그렇게 나왔고 3월 달에는 이제 23만 6천 건으로 조금 이제 네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대충 다 정리가 된 것 같다. 고용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네네. 그 다음 이제 제가 3월에 나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노랜딩 같은 거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말자 이제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사실은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뱅킹 같아요. 섹터 쪽에서 네.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시 환경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맨날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맞았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더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혹시 뭐 내부자 정보 뭐 따로 갖고 아니죠, 미국 그냥 내부자 정보 맞는다라고 현혹을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이제 그 고용시장, 은행 그리고 두 번째 역성장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고용시장, 은행 그리고 두 번째 역성장.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용시장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 자체는 이제 전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얘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동안 기다리다가 지칠 때쯤 되니까 이제 이제 드디어 둔화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 섹터에서 실리콘밸리뱅크라든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찰스 슈왑, 네. 뭐 크레딧 스위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GDP를 봤을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였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는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터 가볼까요? 고용부터. 네, 고용부터 네.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일단 아마도 이 자료가 이제 그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제 그 유명한 그 졸트인가요? 블라드께서 네. 이제 그 제시를 하신 건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 주황색 지표가 항상 위쪽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주황색이 available worker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항상 노동 수요보다 높은 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생활을 했죠. 네, 뭐 내가 그런- 일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죠. 뭐 자리가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모셔가지 되는 거죠. 않으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잡마켓 프릭션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2000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17년, 18년 들어서면서 거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available jobs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포지션이 얼마나 남느냐 이제 이런 네네.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워진 잡들, 네. 이미 인플로이가 된 부분들. 어. 그 다음에 잡 오프닝 돼 있는 부분. 네. 예.
요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채워진 일자리는 왜? 거기에도 이제 어베일러블 워커스들이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잡은 이만큼이고 네네. 그 중에 이만큼은 채웠고 남은 부분이 이만큼 있다가 되는 거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그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이 된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한번 휘청하고 보면 어베일러블 잡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다시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어베일러블 워커스 즉 노동 공급은 좀 무서운데 집에 있으니까 좋은데 네. 아니면 이제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회복되는 양상이 느려졌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의 노동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고용시장에서 초과수 현상이라고 하고 네. 이 부분이 사실 202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슬슬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위의 부분은 즉 어베일러블 잡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레이버 포스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왜 이게 안 올라왔을까?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네네. 있고 어쨌든간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충 다 버텼다. 더 이상 안 주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모습이 돼가는 거죠. 아하.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미국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게 이거는 캔자스시티 페드에서 얘기하는 고용시장 활동 지수라는 녀석인데 0이 이제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고용 상황이 좋다. 네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이제 2022년에 고점을 쭉 찍어 나가면서 그렇죠.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점선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얘는 뭐냐면은 구인자 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실업자 1인당 네. 오퍼되는 잡의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00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몇 개 있느냐?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느냐가 되는 네네. 거죠. 이거 굉장히 웃기게 들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럼 일자리가 있으면 가서 일을 하면 되지 뭐 하자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 노동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이쪽 자리로 갈 수는 포지션으로 없죠. 갈 수는 없는 네네.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잡마켓 프릭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하게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까지. 그랬죠. 즉 실업자 한 사람당 2개의 잡 오퍼가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다는 그게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옛날에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씩이야. 고용시장 너무 세라고 네.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둔화되고 그런데 있고. 이것도 이제 아하.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PMI 즉 퍼처싱 매니저 인덱스를 볼 때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그다음에 넌 매뉴팩처링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를 나눠서 보죠. 그래서 제조업 쪽은 아무래도 조금 볼레타일하고 이게 좀 많이 낮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인플로이먼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EI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뉴팩처링 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최근 지표가 46.9까지 네네. 즉 고용 지표가 46.9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을 축소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네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넌 매뉴팩처링 쪽을 가보면은 여기도 그다지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51.3까지 내려와 있다는 네네. 거죠. 아 물론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50보다 넘으면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 늘릴 국면이긴 거야라고 하죠. 네.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인플로이먼트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서비스 업종에서까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문제는 레지언 하스피탈리티였고 네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었고 여기에서 계속 안 차고 있고 여기 뭐 90만 개의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고 이게 계속해서 차 나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 나가고 있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취업 아니면 고용 지표에 관련된 강도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PMI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양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뉘앙스는 고용시장 정상화되고 있다는 어떤 말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정상인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게 뭐냐면 네네. 우리가 논판 페이로를 볼 때 2020년에 깨지고 나서 숫자가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놓친 게 있어요. 네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논판 페이롤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충 20만 건에서 25만 건이면 좋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23만 6천 건 나왔다고 와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50만 건은 정도는 나와줘야 고용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수준. 즉 네.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이 정상화 내지는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 지금까지 막 그 끌어올랐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들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연초에 봤었던 숫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준에서 그렇죠.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챌린저 리포트에서 네.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감원을 하고 있느냐라는 오. 거죠. 네. 많이 감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많이 21년 초반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네네. 21년 초반이면 어떤 때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그 부분에서 정리가 돼가는 수준이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감원의 숫자가 이미 8만 건을 넘어서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 그래프에서 가장 위쪽에 나타나 있는 게 그 전체적인 잡컷이에요. 토탈 해고, 전체 네. 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직까지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 저렇게 많이 자르면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곧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 추세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해고가 진행 중이다. 네. 네.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다음 파이낸스 계속해서 고개를 올리고 있죠. 저거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은행 섹터에서의 지금 어. 현상들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때 기업의 프로핏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원을 하지 않고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라고 그렇죠.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이거는 꾸준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원 증가세라는 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논판 페이롤에서 서비스 섹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저 호스피탈, 쪽에서 네. 이게 올라오고 계속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균형선상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사람을 많이 채용을 했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거를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 제일 아래 선을 보시죠. 얘가 뭐냐면 프라이빗 서비스 프로바이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 섹터에서 네.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로 시간이요? 네네. 주당 평균 근로 시간입니다. 네. 얘가 20년에 탁 튀어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게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쪽에서 레이오프가 됐던 네. 아니면은 락다운이 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서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노동 공급이 축소됐고 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평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을 더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채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런 압박이
둔화되고 그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매뉴팩처링 쪽에서는 이 현상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서비스 섹터에서는 확실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대면인데 코로나인데 네네. 안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 난 그래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 섹터에서의 고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와, 이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저희가 매번 지표들 나올 때마다 숫자로 보는 건데 이걸 네. 한눈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한눈에 보게 되니까 아 진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보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아요. 고용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 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 예, 그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위에 점선인데 네. 얘는 뭐냐면은 제조업에서의 오버타임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다 하고서라도 추가적인 생산 맞아요. 캐파가 있기 때문에 생산 오버타임을 하시죠. 네네. 이게 그 오버타임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오버타임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간 평균 노동 시간에서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쪽에서도 고용 확대에 의해 가지고 오버타임을 할 필요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즉 제조업 쪽에서도 제한적이지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익세스 디맨드, 즉 네네. 노동에 있어서의 그 추가적인 그 초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아직까지 남아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소득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뭐 정상화되면 뭐 나쁜 건 아니잖아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면은 이게 다 돈이다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내가 소득. 시간을 1시간 더 일하면은 그만큼 더 받게 되고. 네. 그럼 그동안 일 안 했던 사람은 정부가 유동성으로 밀어줬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야 나도 이제 배가 더 고파 더 이상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오버타임 차지가 신규 그렇죠. 고용한 사람들로 가게 되는 거고 네네.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 압력이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왜 2년 동안 임금이 5%씩 증가를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미스터리가 이제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죠. 네네. 왜냐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왜냐고 나는 그래도 가게를 돌려야 되니까 라는 측면에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압력이 사라지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임금을 줄일 수 있겠어. 네네. 인플레이션과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였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CE 인플레이션을 같이 그려본 거예요. 네. PCE 인플레이션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을 안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서 떨어질 때는 이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네. 그게 아니고 임금은 먼저 올랐고 아.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든 올라간 거죠. 임금이 올랐다. 그 다음에 정부가 유동성을 직접 개인들에게 공급을 했다. 네. 그거를 소비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의 결과를 제가 감히 추론해 보면 앞으로 미국인들 쓸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었죠. 부채 많이 늘고 있죠. 네네. 왜 스튜던트 론을 까줘야만 네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맞아요. 했었죠. 네. 지금 그 결국은 어느 정도 그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간단해요. 소득이 둔화됐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네. 더 이상 소비할 웰스 이펙트가 없다. 그럼 소비 지출 둔하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도대체 3분기, 4분기 그 파저티브한 경제 성장을 했는지, 네네. 그 다음에 그게 왜 지금 꼭 그 떨어지는지에 아. 대한 시사점을 여기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돈 쓸 만큼 썼고 유동성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축소되는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결국 1분기 경기 그다지 안 좋을 거고 네. 작년 4분기보다 안 좋을 거고 2분기에 더 안 좋을 거고 3분기에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섬찟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지금 섬찟? 네. 지금 그 거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왜 더 길면 안 되지? 라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이거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작년에 2번 마이너스였을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된다. 하지만 그쵸. 지금부터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좀 섬찟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제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만 네. MBER 쪽에서는 뭐 여전히 대답이 없고 아직 얘기 지금 그런 없더라고요. 상황이죠. 아. 네.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뱅킹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 예. 보도록 하죠. 일단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크레딧 스위스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얘네는 글로벌리하게 CP였고, 즉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네네. 금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붕괴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너희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희 가서 파산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거를 UBS가 합병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고민한 건 그거였죠. 아,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이전에 들어보니까 뭐 도이치뱅크도 안 좋다 그러고 이렇게 애들 다 안 좋다고 했잖아. 바클레이스는 괜찮니? 영국 10월에 별로 안 좋았지. 그럼 다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행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은행의 5년물 CDS 스프레드를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1000bp를 1000베이시스 포인트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게 이게 혹시 전염 현상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때 그래가지고 이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낮은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도이치뱅크는 그 이전에 캐피탈 레이징을 했거든요. 20년, 21년 계속해서 이때 도이치뱅크가 사실 크레딧 스위스보다 먼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네.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캐피탈 레이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한 게 그러면 당분간 CP 입장에서 즉 2008년 같은 현상은 조금 일단 제껴놔도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표들은 뭐냐면은 은행주들의 주가, 그 다음에 리저널 뱅킹의 주가를 네. 이제 S&P 500하고 같이 보여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KBW 뱅크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됐던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란색 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얘네가 리저널 뱅크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얘네는 리저널 뱅크보다는 조금 큰 그렇죠.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더 작은 애들을 보면 어땠느냐? 진짜 지역은행. 그렇죠. 네. 얘네들도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얘네가 더 많이 안 좋았느냐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 지역은행들은 실리콘밸리가 포함된 그 은행 지표보다는 좀 나았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리저널 뱅킹 ETF들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아웃퍼폼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대형 은행들보다.
심지어는 S&P 500보다도 네. 이게 꺾인 게 이번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안 좋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슈는 뭐냐면 은행이 바보 같은 일을 했다? 네네. 아니면 은행이 너무 레버리지를 크게 네. 일으켰다? 2008년처럼 뭐 레버리지를 30배 일으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투 마켓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고 하루에 막 뭐 미친 듯이 그 런을 이제 네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본 케이스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걸로 네. 셀폰을 꺼내 가지고 돈을 다 예금 이제 이체. 다른 데 네. 곳으로 옮기는 그런 식의 뱅크런, 리얼타임 뱅크런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얘네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냐? 정말 2008년, 2009년처럼 막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서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있었고 아니면 레포 시장이 붕괴됐느냐 아니면 CP 시장은 단기자금 시장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파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의 뱅크런.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금을 빼겠다라고 동시에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은행도 버틸 수 없다라는 네. 게 기본적인 뱅크런의 아이디어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맞으면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어도 버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금융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왜 그렇게 정부의 그 규제 아니면은 뭐 국제적인 규제 뭐 이런 거에 그 시달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항상 위험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그 미스매치가 나타나 있는 네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FDIC가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예보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줄 거야라고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버티기 힘들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걱정했던 그러면 작은 은행들은 더 나쁘지 않을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다. 네. 교수님 제가 조금 요거 역성장까지 다 듣고 싶거든요. 네네. 조금만 속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FRB는 뭘 하고 있느냐? 유동성 공급하고 있어요. 네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전체는 안 올.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는 네네. 있는데 지금 보시면 3월 15일 기준으로 약 3천억 불 정도 네. 사용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약 3,500억 불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네, 거죠. 네. 즉 계속해서 은행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찰스 슈왑도 마찬가지죠. 네네. 뭐 예금 같은 게 다시 들어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리포트도 나왔었죠. 다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페드 와치에서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하늘색이 2022년 말 네. 기준이고 2023년 2월이 되면은 그렇죠. 우와 고용 시장이 너무 맞아요. 날라가 그러니까 5.5% 그래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3월 15일 SVB 관련된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게 거의 150bp까지 하락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준금리 전망이 얼마나 볼레타일한가에 대한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연준은 뭐 했죠? 그리고 3월에 25bp 올리고 그렇죠. 그대로 가고 네네. 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글쩍글쩍 어쩌자는 거지? 이거 무슨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드 와치의 숫자를 볼 때 좀 너무 이거를 민감하게 너무 이거를 중시하는 거는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가지고 4월 7일이 되면 이게 다시 연말 기준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그러네요. 있죠. 그러면은 그동안 시장은 출렁하고 연준은 뭐지? 그러고 있고 뭐 물론 뭐지는 아닙니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했죠. 네. 그 결과 다시 안정적인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이 부분이 나타낸 게 요 부분 3분기, 4분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왜 두 번의 역성장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렇죠.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면 1.2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올해 1분기를 지금 추정한 수치고요. 네네. 0.0 마이너스 0.2가 2분기, 3분기예요.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지금 평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시장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두 번의 역성장이 이번에 나타났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뭔데? 노동시장에서의 괴리. 그게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저 이거 표 잠깐만 지우지 말아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면 그러면은 이 3.2%, 2.6%가 보이지 않았을 거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고용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어떤 특별한 리스크 사이클 때문에 생겨났던 그 단기적인 고용 시장의 강함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플러스가 났다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는 어쩌면 그것만을 제외하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도 예. 마이너스 역성장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보기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좋다라는 거죠. 저는 제 얘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왜 두 분기만 역성장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은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노동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실업률 4.5% 정도 될 거예요. 4.5%면은 여러분들 90년대, 2000년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거의 미국의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사실 침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컨트롤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조금 안 좋았지만 올해 말이 된다면은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갖다 붙이죠. 중국의 리오프닝도 갖다 붙이고. 네네.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리오프닝을 갖다 붙이면서 리저널리즘, 프랙셔널리즘 같은 이야기는 싹 빼놓죠. 네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얘기는 중국에서 수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국으로 수출은 할 건가요? 중국은 받아줄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려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흐름은 고용 시장이 정상적으로 둔화되는 과정이 있고 이게 둔화되는 과정은 FRB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늦어봐야 3분기 이 정도까지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선에서 이미 완전히 나타나는 현실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섬찟한 그림을 그려봐야 될 텐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용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우리가 지금 혼란을 일으킨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제가 따로 또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되고 해서 네. 일단 주현수 교수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개장 시황을 봐야 되니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